안녕하세요. 원데이 주식입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섹터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ESS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2차전지 섹터에서 요즘 꽤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왜 지금 이 시점에 특정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기로 했는지, 글로벌 기관 자금들은 왜 ESS 관련 기업들을 조용히 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실제로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디인지 원데이 주식에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삼성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성 SDI가 피노라는 기업의 지분 7%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피노는 LFP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LFP 전구체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약 4천억 원 규모이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88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규모로만 보면 크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왜 이 기업의 투자자를 결정했을까요? 한마디로 ESS 배터리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삼성 SDI는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11조 원어치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SS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실탄을 마련한 것인데 그 첫 번째 투자처가 바로 이 피노였습니다. 여기서 피노에 대해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피노는 중국 CNJER 계열 기업으로 전 세계 LFP 전구체 시장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작은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글로벌 LFP 공급망의 핵심 거점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 사례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삼성이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약 41% 사들였을 때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로봇은 아직 너무 이르다는 시각이 많았고 실제로 한동안 주가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이후 최고 93만 원까지 오르며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ESS에 베팅하는 구도가 그때와 닮아있다는 점은 충분히 참고할 만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성 SDI가 국내 기업 LNF와 3년간 1조 6천억 원 규모의 LFP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LNF의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을 보면 삼성이 지금 집중하는 배터리가 기존 3원계가 아닌 LFP, 즉 ESS용 배터리라는 방향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용어 정리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저장해두는 대형 배터리 장치입니다. 태양광으로 낮에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가 잠깐이라도 끊기면 안 되는 곳에 비상전력으로 대기시켜두는 것. 이런 역할을 한 장치가 ESS입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일반 전기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화재 위험이 훨씬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되는 ESS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해가 막대하겠죠. 그래서 안전성이 높은 LFP가 ESS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겁니다. 삼성은 지금 이 LFP 배터리에 필요한 원재료인 전구체부터 중간 소재인 양극재, 최종 배터리까지 단계별로 직접 공급망을 갖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노가 전구체를, LNF가 양극재를, 삼성 SDI가 최종 배터리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ESS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의 결합입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구글은 최근 2.7기가와트 규모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6기가와트가 태양광입니다. 2.7기가와트는 대형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입니다. 원전 1기당 약 1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 총 27만 가구 분량의 전력 규모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낮에만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밤에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낮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ESS입니다. 구글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 AI 등이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규모 프로젝트가 스타게이트입니다. 오픈 AI와 오라클이 중심이 된 이 프로젝트는 720조 원을 투입해 10기가와트급 전력을 끌어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차세대 소형 원전 SMR이나 핵융합 발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래의 전력난을 해결할 궁극적인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MR과 핵융합이 실제로 가동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전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입니다. 병을 고치는 치료제는 SMR과 핵융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티게 해줄 진통제는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 곁에는 반드시 ESS가 함께 설치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정 지역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각국 정부가 다시 한번 실감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연간 7.4GW 이상 확대하고 ESS도 1.3GW 이상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베란다 태양광 설치 확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50%가 전기차입니다. 그 결과 이번 이란 사태에서 에너지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은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이 모델을 많은 나라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ESS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약 2,50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상장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편입시키려 할 만큼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우주는 낮밤 구분 없이 24시간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늘진 곳은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라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가 뿜어내는 열을 냉각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가 수만 개 설치된다면 그 옆에는 ESS가 필수로 따라갑니다. 배터리 수요가 지상을 넘어 우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방향성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산, 에너지 안보, 우주 산업, 이 세 가지 흐름이 모두 ESS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 내용으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구글이 발표한 청재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몇 기가와트일까요? 1번 1.6기가와트, 2번 2.7기가와트, 3번 10기가와트. 정답은 이미 영상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영상 뒤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을 담은 ESS 수혜주 상세 리포트를 준비해뒀는데요.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 이 리포트를 무료로 드릴 예정입니다. 댓글에 정답 번호만 남겨주시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간단한 설문조사 참여 후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렇다면 이 흐름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ESS 공급망 안에서 핵심 소재를 담당하는 두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종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며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첫 번째 종목 첨보입니다. 앞서 LFP 배터리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한번 충전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첨보는 이 약점을 보완해주는 특수 전해질 LiFSI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전해질은 배터리 안에서 이온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첨보에 전해질을 적용하면 이온 전도도가 높아지고 추운 환경에서도 배터리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은 물론 중국의 CATL과 테슬라까지 글로벌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이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한번 검증된 핵심 소재 공급사를 쉽게 교체하지 않습니다. 소재가 바뀌면 안전성 검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첨보의 고객사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현재 첨보는 새만금 공장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대규모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핵심 전해질 생산 능력을 기존 1000톤 수준에서 2만 1000톤으로 20배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시에 독자공법을 적용해 제조 원가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원가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생산량은 20배로 늘린다. 이 증설이 본격화되는 2026년 이후에는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력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새만금 공장 가동 지연과 설비 관련 이슈로 인한 고정비 부담으로 5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훼손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지연인지 이 부분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종목 후성입니다. 배터리 안에는 전해액이라는 액체가 들어갑니다. 이 전해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육불화인산 리튬, 줄여서 LiF6라는 소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인데 현재 국내에서 이 소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후성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FEOC 규제가 더해지면서 후성에게 구조적인 기회가 열렸습니다. FEOC는 해외 우려 집단의 줄임말로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 기업들을 지정해 이들이 만든 소재를 배터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그동안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전해질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장에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기업이 후성뿐이라는 점에서 북미 ESS 시장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후성으로 집중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후성에는 또 하나의 사업축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에칭가스입니다. 이 역시 국내에서 후성이 유일하게 생산합니다.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단 낸드 플래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이 특수가스의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후성은 데이터 센터의 심장인 ESS 배터리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두뇌인 반도체 쪽에서도 양쪽 모두에서 국내 유일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주가는 2차 전지 업황 부진으로 2년 가까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ESS 섹터의 구조적 배경과 함께 첨보와 후성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두 기업 모두 ESS 공급망 안에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소재를 공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종목 중 어떤 기업이 더 눈에 들어오셨나요? 퀴즈 정답과 함께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첨보, 후성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더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대의 소형주인데요. 아직 경제뉴스나 증권사 리포트에 거의 언급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사이 기관과 외국인인 자금이 조용히 유입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과거 에코프로가 크게 주목받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흐름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종목 분석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린 ESS 수혜주 상세 리포트에 함께 담아뒀습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신 후 간단한 설문조사에만 참여해주시면 리포트를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희 원데이 주식 채널은 어디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공부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니 부담 없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본론은 앞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투자하시면서 마음이 편하신 분 솔직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 뉴스를 켜면 온통 불안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 때 그 숫자 뒤에는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결정한 선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는 걸 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식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일단 지켜보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 워런 버핏이 평생 반복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공포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뉴스가 연일 위기를 이야기하고 내 계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때 오히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건 이번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뒤 시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이번엔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용기 있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후 몇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한 달 만에 30에서 40% 폭락했고 많은 분들이 공포 속에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에서 2년간 이어진 상승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위기 때마다 시장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결국 기업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전쟁이 나도 금융위기가 와도 사람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소비합니다. 기업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위기 이후에 더 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공포가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영원히 짓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역설적으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무 기업이나 들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 성장하는 산업 안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투자 섹터처럼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을 헐값에 포기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지금 같은 시기에 뉴스는 대부분 공포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위기 소식은 크게 다루고 회복의 신호는 작게 다룹니다. 이건 미디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시황을 확인하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결정은 대부분 나쁜 타이밍의 매도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뉴스 확인 횟수를 하루 한두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 다시 꺼내보십시오. 처음 그 기업에 투자를 결정했을 때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매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업의 본질이 바뀌었느냐입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사업 구조가 망가졌습니까? 핵심 경쟁력이 사라졌습니까? 시장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전부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전부 현금화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천천히 단계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본업에 집중하십시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주가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업은 다릅니다. 내가 집중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주식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본업에 쏟으십시오.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42km를 뛰는 동안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완주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시기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저희 원데이 주식은 단순히 종목을 소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스스로 읽고 기업을 직접 분석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투자 여정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원데이 주식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만큼 제가 더 좋은 정보와 더 깊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원데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